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사살에 관해 이스라엘과 미국, 프랑스 등의 국민을 대거 살인한 이에게 보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28일 오후 미국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영상 연설을 통해 나스랄라는 이란 악의 축의 중심이고 핵심 엔지니어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나스랄라가 만일 살아있다면 헤즈볼라의 영향이 빠르게 회복됐을 거라며 나스랄라의 사망으로 중동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살해한 데 대해 정의의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나스랄라와 그가 이끈 테러단체 헤즈볼라는 지난 40년간 수백 명의 미국인을 살해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별도 성명에서 나스랄라는 손에 미국인의 피를 묻힌 테러리스트라며 그의 피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의의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불과 2달 사이에 친이란 무장 세력의 수장을 2명이나 잃은 상황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헤즈볼라를 지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란이 전면적인 보복에 나설 경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전쟁이 벌어질 수 있어 중동 일대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31일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의 1인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당하자 이스라엘을 향해 피해 보복을 다짐했던 이란. این وظیفه ماست که در وقت مناسب و جای مناسب این عکس العمل رو داشته باشیم. این برای ما بسیار تلخ است. 그동안 이렇다 할 보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달도 안 돼 이번엔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까지 피살된 상황에서 이란이 더는 신중함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모든 저항의 축 세력에 헤즈볼라와 함께 싸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و حزب الله سرافراز بایستند و در رویارویی با رژیم غاصب و ظالم و خبیث آن را یاری کنند. 온건 성향에 폐쇄시킨 이란 대통령도 이스라엘에 첨단 무기를 공급해온 미국도 책임이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하마스와 예멘의 후티까지 저항의 축 세력은 일제히 복수를 다짐했고 테헤란 거리에선 보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란 내부에선 레바논 파병론까지 거론되면서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 우려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전쟁을 중단할 의사가 없는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태도도 이란의 개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יש עוד כלים קדימה ללכת והמסר הוא מסר פשוט מי שמאיים על אזרחי מדינת ישראל נדע להגיע בצפון בדרום גם במקומות יותר רחוקים. 이제 이란의 개입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지만 이스라엘이 또다시 추가 보복으로 맞설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곧바로 고강도 응징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동의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폭주하는 이스라엘에 맞서는 이란의 선택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가 신변 안전을 위해 보안을 강화한 국내 모처로 대피한 것으로 현지 시간 28일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복수의 당국자들이 하메네이가 이란 내에서 보안 단계를 높인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또 이란이 현재 나스랄라 제거에 대응한 후속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헤즈볼라를 비롯한 다른 대리 그룹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 공습에 숨진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빈자리를 그의 사촌인 하셈 사피에딘이 채울 가능성이 크다고 이스라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지하 벙커 공습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진 사피에딘이 나스랄라의 후계자로 유력하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사피에딘은 1992년 나스랄라가 헤즈볼라 사무총장에 오른 직후 집행위원회 조직을 맡아 30여 년간 헤즈볼라의 훈련 시스템, 외국 투자를 비롯한 재정 상황 등 부문을 전담해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법안 6개 모두 재표결 끝에 부결되면서 22대 국회 들어 넉 달 동안 폐기된 법안만 7번째입니다. 거대 야당은 알면서도 강행하고 소수 여당은 마땅히 제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쳇바퀴 정국 속에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방송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까지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통한 부결은 예상대로였습니다. 300명 모두 출석을 전제하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되는 만큼 애초부터 단일 대오로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 가결표를 던질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들을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어 단결해서 막아낸 것입니다. 이로써 22대 국회 들어 벌써 7번째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지난 7월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최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 첫 폐기 법안이었는데 같은 절차를 되풀이한 겁니다. 민생을 살리고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번 주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지역화폐법 개정안까지 또다시 거부권 행사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강행하는 건 민생을 챙긴다는 명분과 이미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로 인한 반감을 극대화하고 양특검법 통과를 위한 압박 수위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뛰어넘어 민심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통과되는 법안이 없으니 실익은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윤 대통령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해서만 골몰한다는 주장입니다. 의원 150명이 아니라 300명을 모으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이 탄핵이라는 폭탄을 지게에 지고 가는 곳은 길이 아니라 천길 낭떠러지라는 것만. 다만 국민의힘도 먼저 나서 정책을 제안하기보단 민주당의 훈수만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25만 원법 등 법안 제안 때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조율 시도조차 없다 보니 국민 삶에 관심이 있긴 한 거냐는 비판입니다.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라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생 현장이 어떤지를 실제로 살피고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정 갈등 등이 맞물리며 협상력 부재로 줄 것 없는 여당과 실익 없이 외치기만 하는 야당. 10월 국정감사를 고려하면 공방은 더 거세져 아예 쳇바퀴 정국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두 번째 만찬이 독대를 둘러싼 신경전 끝에 빈손으로 끝나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만찬 이후 각종 현안을 놓고 이견이 계속되며 신뢰에 금이 간 상황에서 단둘이 만나는 독대는 위험하다고 판단해 용선이 독대 요청을 거부했던 걸로 분석됩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당대회 다음 날 성사된 첫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이 하나 돼 한동훈 대표를 잘 돕자며 화합과 소통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2달 뒤 열린 두 번째 만찬은 형식과 내용, 분위기까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러브샷도 영상 촬영도 메뉴에 담긴 의미 설명도 없었고 만찬 시간도 30분가량 줄었습니다. 만찬에 앞서 대통령실이 예고했던 의료개혁에 대한 이야기조차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만찬의 성과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 첫 만찬 이후 2달간 한 대표가 각종 현안에 용산과 다른 목소리를 낸 데 대한 누적된 불만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한 대표는 사전 협의 없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언론과 SNS를 통해 갑자기 꺼낸 데 이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에도 반대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거듭 거론하고 용산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결정적으로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기간 중 언론에 보도되면서 양측 신뢰에 금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대란 형식은 취지가 왜곡되거나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할 위험이 있다며 대통령이 일일이 반박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배석해 교차 확인해야 한다며 한 대표와의 독대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첫 만찬 주선의 물밑 창구로 알려진 정진석 비서실장과 한 대표 사이 소통마저 최근 경색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정 관계 돌파구 찾기는 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성착취 허위 영상물을 보거나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판결들을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쳤는데 이에 사법부가 엄벌 기준을 확립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 씨는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는 대가로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 씨는 애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다 번복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범행이 하루에 그치고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했습니다. 좀 더 생각을 좀 깊게 해서 좀 더 절대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정말 똑바르게 좀 진짜 살고 계속 반성하면서 살고 있겠습니다. 지난 26일 딥페이크 방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성착취물 등을 이용해 협박과 강요를 할 때도 처벌을 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는 한층 좁혀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서 씨 사례처럼 법원에서 감형이 잇따르는 기조가 변하지 않으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처벌은 요원하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지난 6년 동안의 성착취물 제작 유포 1심 판결을 모아 살펴보니 집행유예 선고율이 55%가 넘었습니다. 실형을 받는 경우는 6년 평균 30%에 그쳤고 성착취 문제가 불거진 올해 비율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판례를 살펴보면 재범 사실이 드러나거나 성범죄로 재판받는 도중 성착취물을 만들었는데도 집행유예를 받는 등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거나 20대 성인인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감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범죄를 오히려 사법부에 의해서 조장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끔찍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철저히 사법부가 엄벌함으로써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로 경찰에 적발된 범죄 피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무려 68.6%에 달했습니다. 성범죄 피해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회가 나날이 처벌 기준을 높여가고 있지만 철없는 실수였든 잠깐의 일탈이었든 성범죄에 용서는 없다는 법문화부터 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와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 30대 김모 씨와 김 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4일 새벽 3시쯤 광주 서구 화종동에 있는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연인 사이던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 가운데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김 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지인들의 도움으로 잠적한 뒤 인천공항에서 출국까지 시도했다가 도주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3년 전 히말라야 14자 등반에 성공한 뒤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에 대한 수색 비용이 정부 몫이 아니라는 2심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구조 전 정부와 연맹이 맺은 지급 보증 약정에 따라 산악연맹 측이 비용을 전부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고 김홍빈 대장은 열 손가락이 없는 상태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 등반에 성공했지만 하산하다 실종됐습니다. 구조 요청. 혼자 있어 혼자. 엄청 추워요. 듀마가 필요해 듀마.
김 대장이 소속된 광주시 산악연맹은 정부의 요청에 군용 헬기를 3차례 띄웠는데 결국 김 대장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후 김 대장은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2년 전 정부는 광주시 산악연맹과 당시 동행한 대원들에게 헬기 비용 6,800만 원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비용 절반 정도를 연맹과 동행대원들이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다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구조비용 전액을 연맹과 대원들이 내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비용 부담을 규정한 영사조력법 조항과 관련해서 광주시 산악연맹이 해외 위난 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정부와 연맹이 맺은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부의 구상권 청구가 너무 매몰찬 게 아니냐는 논란 속에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영사조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 중 발생한 사건 사고로 훈포장을 받은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일부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 법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전직 우리은행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손 전 회장을 비롯한 윗선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불법 대출 혐의를 받는 전직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임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태승 회장 관련 대출 정상적인 절차 진행된 거 맞습니까? 대출 대금 받으셨습니까? 상부 지시 받고 대출해 주신 겁니까? 우리은행 신도림 금융센터장이었던 임 씨는 손 회장 처남인 김모 씨와 친분을 쌓은 뒤 거액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 씨 관련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명의로 610억 원가량 대출이 나갔는데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이 중 절반 이상인 350억 원가량이 손 전 회장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이달 초 구속돼 지난 2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대출 혐의 인정하십니까? 부동산가에 부풀려 쓰신 거 맞나요? 대출 얼마나 받으셨어요? 어디 쓰신 거예요? 검찰은 임 씨가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대출을 지시 또는 승인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주요 관계자들을 연달아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임 씨까지 구속되면서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교통이 취약한 신림로를 따라 지어진 무인경전철, 신림선이 개통한 지 2년째입니다. 그런데 유독 신림선에서 전동차를 타고 내리다 출입문에 끼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는데요. 왜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는 건지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아침 출근길, 보람의 병원역에서 신림선을 기다리던 A씨. 사람들이 내리자마자 열차에 올라탔는데 닫히던 문에 몸이 끼어서 갈비뼈와 팔꿈치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문끼임 사고를 한 4번 정도 당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본인들은 이제 무인 역사이고 안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탑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귀책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신림선 홈페이지를 보면 A씨처럼 전동차 출입문에 몸이 끼었다거나 문이 빨리 닫혀 위험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신림선 측이 출입문 끼임 사고로 승객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도 재작년에 13건, 작년에 5건 있었습니다.
무인 경전철인 신림선은 역사별로 설정된 시간에 따라 출입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습니다. 지난 6월 이후 혼잡 시간대 역에 서는 시간이 최소 30초에서 최대 45초로 이전보다 늘었는데 다른 무인 경전철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긴 수준입니다. 그런데 유독 신림선에서 출입문 끼임 민원이 잇따르는 이유는 뭘까? 문제는 출입문이 다른 경전철보다 좁다는 겁니다. 신림선 출입문의 폭은 1,050mm 정도로 한 번에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요 예측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출퇴근이나 통학 시간대 예상보다 이용객이 더 많이 몰린다는 겁니다. 차량을 설계할 때 그 여객 수요나 목적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데 출입문이 우선 여객이 탑승하거나 내릴 때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는 안 하고 있는데 그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탑승객 수가 많다, 승하차 인구가 중전철로 갔어야죠. 아니면 출입문을 넓은 걸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신림선 측은 문폭이 좁은 건 인정하면서도 열차 운행 횟수와 승객 수 등을 고려해 역사에 머무는 시간과 출입문 개폐 시간을 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안내 요원을 더 배치하는 등 혼잡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근데 결국은 수요 분산을 하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청두 시간대 수요를 그러니까 주변 시간도 분산할 거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정보 제공. 앱 기능을 써서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는 청두 시간에 요금을 좀 높이거나. 또 이용객들 역시 무인 경전철을 이용할 때 문이 닫힌다는 안내 방송이 들리면 무리하게 탑승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최근 한밤중 우리 해역을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 어선 4척이 해경에 납포되는 등 꽃게철을 맞아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늘고 있습니다. 단속에 나선 해경은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실전 같은 훈련으로 감각을 쌓고 있는데요. 훈련 현장을 윤웅성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서해 대청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해경에 포착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5성 홍기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 중인 상황. 해경은 즉각 대응에 나섭니다. 경비 함정과 함께 고속 단정들이 빠르게 어선을 추격합니다. 결국 중국 어선을 포위하고 해경 대원들이 배에 올라탑니다. 1번 등선 완료, 2번 등선 완료, 3번 등선 완료, 4번 등선 완료. 하늘에서도 불법 조업 어선을 추적하며 납포를 지원합니다. 하늘에선 헬기가 프로펠러 회전을 통해 발생하는 하강풍을 이용해 불법 조업 어선의 도주나 저항을 막습니다. 해경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상황을 가정해 단속 훈련에 나선 겁니다. 최근 꽃게 성어기를 맞아 우리 NLL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은 8월 50여 건에서 이달 들어 지금까지 170건이 넘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서해 5도 앞바다는 꽃게 황금어장으로 불려 중국 어선 침범이 잦은데 단속 시 선원들이 둔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이 거세 실전 같은 훈련이 중요합니다. 이동하는 배를 옮겨 타는 과정이나 단속에 저항하는 과정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특히 주의하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주기적인 훈련을 이어가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본격화하는 다음 달에는 대형 경비함정 4척을 주축으로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줄어들면서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은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가 다음 달에서 한 달 더 미뤄져 11월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류한홍 기자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옥죄기인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달에 30%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세를 찾은 데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마저 줄어들면서 다음 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한은은 이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달엔 추석 연휴가 닷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영업일수가 너무 짧았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10월도 마찬가지 10월 초에 연휴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휴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앞으로도 이어지면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들어 수도권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0.53%로 전국 평균 0.24%의 2배를 넘었고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 1.99%는 수도권 변동률 0.69%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량들이 8월에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그 효과를 지금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 달 한은 금통위가 열리기 전까진 채 2주도 안 되는 시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초에 최장 9일의 징검다리 연휴가 있다는 점에서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를 살피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다음 달 11일 한은 금통위보다 11월 28일 금통위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올해 7월 신생아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그리면서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생 정책에도 기대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책 총괄 역할을 하게 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도 첫 발을 뗀 가운데 남은 과제들은 뭐가 있을지 김대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에서 주목할 만한 출산율 반등 수치가 나왔습니다. 올해 7월 신생아 수는 2만 6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00여 명 늘어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주 국무조정실을 주도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조직 신설로 출산율 반등 흐름을 계속 이어가 보겠다는 겁니다. 각종 정쟁으로 대립하던 여야도 국회 본회의에서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담은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을 통과시키는 등 정부 정책에 일부 힘을 보탰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안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정식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데도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이후에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주고 권한 행사에 힘을 실어주는 입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저출산 정책이 성공한 나라들이 내각제의 특성이 강하다는 특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만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국정의 문제를 끌고 갈 수 있을지. 전문가들은 이 밖에 성공적인 저출생 정책 추진을 위해 초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 정치권 인사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중량감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인 2명이 최근 숙소를 이탈해 잠적하면서 처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는데요. 사업 주체인 정부와 서울시가 부랴부랴 간담회를 열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지만 시범사업 초반부터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달 초 일선 가정에서 업무를 시작한 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잠적한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당 지급 지연이나 급여 지급 방식 문제 등이 지적되자 정부와 서울시는 부랴부랴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두 분이 직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셔서 그동안 가사관리사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제공기관 대표님들께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지 현장 의견을 조금 듣고 저희가 개선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는 마련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숙소에서 밤 10시 이후 통금 시간까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서비스 제공 업체는 공동 숙소 생활을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I want to socialize outside, and I think everyone should have, especially for us because we're adults, I think we should have this freedom to decide how we're going to spend our time. 앞서 시범 사업 시작 직전 신청자 10%가량이 무더기로 취소하면서 문제가 됐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사관리사 임금은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가사관리사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느니 돈을 더 받는 불법 취업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현실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대부분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 화폐 제조 기술은 지갑 속을 벗어나 180여 종의 제품에 적용돼 각종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처음으로 문화계로 진출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폐 디자이너는 우리나라에 4명밖에 없습니다. 세밀한 점과 선으로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를 재현합니다. 음각으로 금속판에 그림을 새긴 뒤 불 속에서도 살아남는 지폐용 특수 잉크를 채워 압력을 가하며 인쇄합니다. 이렇게 요판화로 재탄생한 인왕제색도입니다. 손으로 만지면 오돌토돌한 지폐의 느낌이 납니다. 지폐처럼 호랑이를 비롯해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 아주 작은 그림과 글씨도 넣어놨습니다. 선을 좀 거칠게 또 표현도 하고 각각의 선의 그 바위의 그 질감에 따라서 각각 보이는 선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한국조폐공사는 국립현대미술관 등 문화기관들과 손잡고 첨단 지폐 제조 기술을 활용한 요판화를 처음 시장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 인왕제색도부터 시작해 방가사유상, 미인도 등 대표적 우리 작품을 문화상품으로 출시합니다. 아주 섬세한 요철이 갖고 있는 그 매체 같은 것들이 아마 텍스처 면에서도 새로운 그 감상의 기회를 제공할 것 같고요. 또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뭐 요즘 그 미술과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5만 원권 한 장에는 20여 가지 첨단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기술은 각종 신분증과 돈 대체물의 위변조 방지를 넘어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수출과일 등 한국산 보호를 위해서도 쓰입니다. 어구를 회수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이를 위해 어구에 다는 표식에는 지폐에만 쓰이는 특수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1년에 500톤 정도 나오는 화폐 폐기물에도 새 가치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굿즈 만드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수익을 가지고 또 기부를 하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돈에서 나오는 모든 가치들을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물 화폐가 지갑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70여 년 된 우리 화폐 제조 기술의 쓰임새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비싸고 맛은 없다던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최근 거듭된 품질 개선으로 인식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전국 8도 휴게소에 특색 있는 메뉴를 모아 최고의 맛을 선정하는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다의 향이 듬뿍 담긴 전복에 부드러운 갈비와 상큼한 미나리를 곁들여 갈비탕을 만들었습니다. 쫄깃한 면발 위에 닭튀김을 얹고 시원한 육수까지 부었더니 마치 일본 현지에 온 것 같습니다. 유명 식당의 일품 요리 같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입니다. 전국 각지의 휴게소 음식이 한데 모여 자웅을 겨루는 휴게소 음식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비싸고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려고 도로공사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주문하신 닭곰탕 나왔습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논공휴게소에서 내놓은 미나리 닭곰탕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의 명물 음식들도 언제든 간편하게 휴게소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휴게소 음식 개선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지역 유명 맛집을 입점시키는가 하면 아예 뷔페식으로 바꾼 곳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음식이 맛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거 휴게소 들릴 바에는 그냥 빨리빨리 어딜 가거나 그러는 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시설도 좋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들려가지고 많이 사 먹게 돼요. 도로공사는 맛과 양은 물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휴게소의 특색을 살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양성에 초점을 뒀고 또 지역의 산재에 있는 음식들이 전국으로 다 이렇게 퍼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유한 특색을 찾아내는데 이때까지 최선을 다했고 천편일률적이던 휴게소 음식이 변화를 맞으면서 여행길 또 하나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길이가 1분 안팎에 불과한 쇼폼으로 불리는 짧은 동영상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런 변화에 맞추기라도 하듯 최근에는 2분짜리 드라마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최보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 출시된 OTT 시청용 앱입니다. 여러 드라마가 올라와 있는데 클릭해보니 가로 화면이 아닌 세로 화면이 뜹니다. 길이도 2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폭스미디어가 국내 최초로 쇼폼 드라마 전용 플랫폼 탑릴스를 선보였고 이어 7월에는 스푼랩스가 비굴루를 내놨습니다. 국내 OTT 왓챠도 이달 쇼폼 드라마 플랫폼 쇼차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30분 안팎의 미드폼 형태에 이어 2분짜리 쇼폼 드라마 시대가 열린 겁니다. 간결하고 강렬한 숏폼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이 요즘 쇼츠를 소비하는 그 컨텐츠 소비 문화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일본, 미주, 그 외 여러 지역들을 글로벌로 좀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고 강렬한 영상, 쇼츠에 익숙한 세대가 많아지면서 해외 시장에서는 쇼폼 드라마가 이미 대세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중국 쇼폼 드라마 시장 규모는 7조 원, 올해는 9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앱스토어에서는 지난해 11월 쇼폼 드라마 플랫폼 리쇼시 무료 다운로드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초기 단계지만 국내 쇼폼 드라마 시장도 이미 6,5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쇼폼 드라마의 강점은 적은 제작비. 50부작 기준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통상 16부작에 200억 원이 드는 기존 50분 길이 드라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중독성 강한 스토리에 작품이나 회차별로 구매하는 과금 형태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저비용 고효율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OTT의 강세와 드라마 시장 침체로 활로를 찾던 드라마 제작사가 쇼폼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과금을 감내할 수 있는 직장인 혹은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를 중심으로 모바일 서비스에 강점을 보이는 이제 30대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짧은 시간에 강한 자극을 주려다 보니 소재가 한정적이고 서사의 완성도가 낮은 것이 단점으로 거론됩니다. 또 현재 30에서 50대에 한정된 시청자층을 확대하는 것도 대중적인 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YTN 스타 최보란입니다.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캐릭터 미키마우스와 친구들이 덕수궁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덕수궁에서 열리는 특별 전시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직접 알릴 예정인데요. 송재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통 혼례를 올리는 미키와 미니부터 고궁 셀카를 찍는 도널드 덕 도령, 한복을 입고 서울 도심의 노을을 즐기는 미키까지 미키와 친구들의 전통과 현대를 오가는 한국 여행기가 6편의 병풍에 담겼습니다. 또 디즈니 100주년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돈덕전이 복원된 100년 만에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또 좋은 뜻을 담고 싶었어요. 네. 그 옆으론 전통 단청무늬 장갑을 낀 미키가 기다리고 있고 도자기 빛의 공예 작품으로 재탄생한 미키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국가유산청과 디즈니의 협업으로 덕수궁 돈덕전에서 특별 전시가 성사됐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미키와 우리 문화유산의 만남을 이뤄냈습니다. 미키마우스는 그 자체로 이제 어제와 오늘 또 오늘과 내일을 잇는 매체이자 하나의 전 지구적 문화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한국적이고도 가장 세계적인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미적 체험을 하고 가실 수 있기를. 전시 기간 덕수궁 곳곳에 설치된 디즈니 캐릭터들을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주요 길마다 미키와의 포토존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귀여운 굿즈도 놓치기 아쉽습니다. 가을 덕수궁을 더 힙하게 만든 디즈니 캐릭터들은 다음 달 20일까지 자유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지난주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 축구계 핵심 인사들이 국회 총출동해 사령탑 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답했습니다. 싸늘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 속에 다음 달에는 문체부 감사 발표와 중동 강호들과의 A매치 2연전 등 첩첩산중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사령탑 선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된 건지 여야는 한 목소리로 축구협회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이임생 기술이사가 전권을 위임받은 과정, 또 홍명보 감독 면접이 사실상 생략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입시 지원서도 내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고 면접도 안 했는데 채용할 수 있습니까? 절차와 관행에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크게 벗어났죠. 계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 받았습니까? 보안적인 이유 때문에 선임한 다음에 추인 받습니다. 유럽파 점검 대신 축구대표팀 사령탑 최초로 국회에 불려나간 홍명보 감독은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고 당차게 맞섰습니다.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은 특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감독직을 받은 거였습니다. 축구계 안팎에선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축구협회의 진짜 위기는 10월입니다. 당장 다음 달 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2달 넘게 조사한 결과를 내놓는 건데 문체부는 감독 사퇴나 경질까지 언급하면서 묵직한 한방을 예고했습니다. 잘못된 지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이 감독의 거취 문제는 축구협회가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홍 감독이 10월 A매치 명단을 발표하고 이틀 뒤 감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선수단 분위기에도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홍명보호는 안방 팔레스타인전에서 야유 속에 득점 없이 비기며 출발했는데 10월엔 더 강하고 껄끄러운 상대 요르단, 이라크와 잇따라 만납니다. 두 경기 모두 결승처럼 올인할 수밖에 없는데 화끈한 대승을 거둔다고 해도 팬심을 돌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정몽규 회장이 오는 22일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라 축구협회 입장에선 첩첩산중 잔인한 10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당국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23명, 플로리다주 11명을 포함해 5개 주에서 최소 52명이 사망했다면서 피해 상황이 집계되면 더 늘어날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헐린이 뿌린 호우와 강풍으로 수백만 인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고 일부는 가옥이 파괴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헐린에 따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홍수 피해 상황은 100년 사이에 최악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의) 마지막 휴일에도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겠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가 29도까지 오르는 등 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영남 해안,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해안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2도, 대전은 1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곳곳에서 늦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도, 광주도 29도, 대전 28도, 대구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는 물러나겠고요. 주 후반에는 태풍 끄라톤이 북상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